어떤 이야기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이슈, 특히나 달러 원으로 이제 좀 시야를 좁혀서 보자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는 달러 약세 트렌드에서 원화가 이탈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씀 많이들 하셨죠. 네, 그래서 달러 지수 레벨 자체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 환율은 이 1,300원대, 특히나 1,320원 전후로 해서 크게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레벨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가장 많이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3거래일 정도, 월, 화, 수 정도를 보시게 되면 NDF 시장에서 종가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서울한시 개장하고 난 이후에는 여객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그 ND 종가 대비해서 레벨을 들어버리는 거죠. 한 그러니까. 4, 5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장중에 조금 아래로 밀리더라도 레벨대 자체가 크게 못 움직이는, 즉 20원, 1,320원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랬죠. 평가를 저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당초에 연간 전망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건 이진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달러 강세, 달러 환율 못 내려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되면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뭐 중국 경기 회복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수혜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서 펀더멘탈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우리나라 뭐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것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테니 원화에 그렇게 나쁜 환경은 하반기는 아닐 거다. 이렇게 당초에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하반기 레벨에 대한 상향 조정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환율 레벨에 대해서? 네, 달러 원 레벨 자체를 저희가 연말에는 1,250원 전후로 해서 레벨이 빠지는 걸 보고 있었는데 1,250원? 네, 그 레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즉 레벨 레인지 자체를 조금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조정하는 거?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는 1,300원이 뉴 스탠다드로 완전히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연말 연초 대비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1,300원의 고착화된 움직임이 좀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얼추 애초에 이제 연간 전망하실 때는 그래도 금년 말 2023년 말쯤 가면 1,250 근방으로 뭐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점점 앞에 100단위가 1,200이 아닌 1,300으로 지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좀 유지가 되는 쪽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게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2020년. 이제 팬데믹 이후에 1,200원대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상반기에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그때도 똑같이 하반기 안정화를 보고 있다가 딜러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해서 이제 하반기 전망을 1,200원 고착화로 원래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유로 쪽에서 공동재정 이슈가 터지면서 유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때 이제 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욕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고민을 저희 하우스 내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좀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월가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중에 은근히 요즘 대놓고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또 일생일대에 달러 빅숏을 한번 칠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소리들을 막 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본 사람이 드러큰 밀러. 네, 맞습니다. 이 드러큰 밀러 같으면은 그 조지 소로스 그 영란은행 박살 낼 때 아마 그 밑에 행동대장이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리즈 시절에 그 정도였었던 아주 대단한, 또 트레이더로서는 또 굉장히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사실 뭐 미국 정부가 잘못하면 뭐 부채 한도 문제 별일이야 있겠느냐, 역사적으로 봐서. 그건 하지만 어쨌거나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는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또 우리 요즘 이슈가 탈달러와 네, 맞습니다. 다들 뭐 달러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 또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달러 약세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환율이 안 빠지고 그 와중에 또 우리 민연구원께서는 이게 잘 안 밀리는 환율일 것 같다.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겠네요.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들을 또 여러 준비해 왔다고 하셨으니까 화면과 함께 뭐 보죠. 장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니까 먼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땐 위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네네.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건 연내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도 이제 채권 쪽 딜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다들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네, 이미 3번 인하 정도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저는 연내 인하는 없다라고 보는 쪽이고 여전히 1회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달러 약세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재료가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성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약세로 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가져온 자료 15페이지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15페이지에서 이제 오른쪽 차트만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SVB 은행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파월 의장이 미국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연준의 중장기 물가 목표는 여전히 2%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 목표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이 2% 목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발언을 끝마쳤었는데 문제는 이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실질적인 중장기 5년과 10년이 되겠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2% 목표가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3월 말 기준으로 3.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5에서 네.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팬데믹 이전에 어느 정도 레벨이었냐를 보시게 되면 2% 극초반이었었습니다. 네. 뭐 2.1, 2.01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대비 너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저는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 지금 제목을 저렇게까지 잡으셨네. 네. 노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해서 세 가지 그 중에서 하드 랜딩을 유도하고 있는 연준? 일단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뭐 경기의 경착륙이 아니라 네.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들은 다 그렇게 하죠. 네, 연준이 발표했던 FOMC 경제 전망을 보면 네. 0%대 성장이거든요. 금년에? 네, 3월 달 기준으로 네네. 0.3, 0.4 정도 찍은 걸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이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분기 성장률이 1%대였었습니다. 연율화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상반기에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에 역성장 한 번, 4분기에 굉장히 낮은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거나 위축되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으려면 수요를 위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경기 내에서 뚜렷한 수요 위축의 징후는 저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물가가 빠지면서 실질 임금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에서 고용 회복 속도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연준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고용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타이트한 수급이 완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인즉 실업률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실업률이 올라와야 소비자들이 이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질 테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언저리까지 낮아져야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이제 그 어떤 시발점이 되는 수치가 실업 관련 수치인데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지금 수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제가 긍정적인 뷰를 견지하는 이유를 19페이지 띄워주시면 19페이지. 네,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하늘색이 민간의 구직 대비 구인 건수고요. 이 얘기인즉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 한 명당 지금 일자리가 몇 개가 고용시장에 나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민간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사람을 일손이 딸려서 지금 사람 찾는다 이거네요. 네, 부족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이 진한 파란색 차트는 이제 일자리 공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임시 해고나 아니면 기업 활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이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높은 금리랑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경영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미국의 수요 회복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하드랜딩 쪽으로 미국 경기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난방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일자리 수 보면 이제 최근에 4월 달도 엄청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25만 뭐 넘었나? 25만 명 전후로 25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또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은 여전히 그 레전 호스피탈리티라고 표현되는 접객 뭐 그런 쪽이죠. 네, 서비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또 우리가 주로 듣는 뉴스는 보면은 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대형 기업들은 사람 자른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거 하고 지표하고 이제 뉴스하고 그래 일단 일자리가 늘고는 있다 하는 게 주로 그런 쪽 서비스 쪽 사람들 뭐 접객업 그런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도 이제 확 늘고 있고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뉴스 쪽에서는 뭐 메타에서 사람 자르고 어디서 뭐 해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는다. 취업은 늘고 있다. 네, 그 일부 빅테크 기업이나 IB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증시에 올라갈 때 그걸 뭐라고 불렀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언택트 랠리요. 팩트가 아니라 언택트 기업들이 뜬다라고 해서 언택트 기업들이 랠리. 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빅테크 기업들이 고용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자체가 이제 사업 수익성은 점점 둔화가 되는데 네. 인력 고용은 많이 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뭐 계속해서 일부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이슈가 미국 고용시장 전체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동 정상화 기간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서비스업 쪽의 고용 회복은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 쪽 일자리도 저희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조업 쪽에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때문이거든요. 뭐 IRA 법안이라든지 칩액트 같은 법안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FDI라는 그 경제 활동이 있잖아요. 즉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의미를 하는데 Foreign Direct Investment.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도 뭐 분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네. 수단을 따라서 이제 분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분류 중에 하나에 저희가 그린필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FDI 투자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린필드가 뭐냐면 자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삼성이 반도체 제조 공장을 텍사스에 세우고 우리나라 SK온이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미국 내에 건설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왜 언급을 했냐라고 하시게 된다면 M&A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공장을 건설을 할 거고 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리고 그 공장 안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그린필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북미 쪽에서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어허. 즉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니역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프렌드 쇼어링이 실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연간 전망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일자리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견고함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수입한다. 일자리를 미국 내에서 만들어낸다. 그 일자리에 채우는 사람은 미국 현지인이다. 그렇겠죠. 근데 뭔가 신선한 표현이네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수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 수입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 빅테크 기업에서 발생한 이런 감원 이슈들이 미국 고용시장 전체를 위축시키거나 둔화시키기에는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수요를 위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수요 위축이라는 게 결국 내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져야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데 정말 예예요. 이직을 준비하는데 여기저기로 이직을 너무 조심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조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데 이직을 하기가 쉽다면 연봉을 올리기도 쉬울 거고요. 네. 그러면 늘어나는 연봉만큼 저는 지출을 늘리게 될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내가 다음에 계약 연장이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출을 줄여놓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자리를 수입하고 고용시장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출을 당장 극단적으로 줄일 요인이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채권 시장에서 저희 쪽 채권 딜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18페이지 왼쪽 차트 보면서 말씀 18페이지 왼쪽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대형 내구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구입 여건이 어떻다라고 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세부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고요. 아무래도 대형 내구재를 구입할 때 본인 돈으로만 다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 할부를 할 수도 있고 캐피탈을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도 중요한 변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침체로 빠질 거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내 고용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크게 안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으로 인한 구입 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연초 이후에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전까지는 쭉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예.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구입 여건이 악화됐어라는 응답이 쭉 늘어나다가 그 의미가 저 짙은 파란색이 내려오는 그 의미였다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4분기부터 다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고 기업들이 가격을 더 크게 인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은 크게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 임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요인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비를 걸어야지. 그래도 저기 제목에서 우리 민영훈께서는 어쨌거나 하드 랜딩을 유도하고 있는 연준이라고 의심하고 계시는데 아니 내년에 당장 대통령 선거인데 하드 랜딩 유도하다가 장난치다 뭐 어떻게 된다고 진짜 익하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뭐 주식시장도 급락을 하고 실물 경기도 좀 이렇게 훅 부러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또 해고되는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 욕을 갖다가 혼자 다 먹어야 될 텐데 연준이 그 욕 먹으라고 월급 주나? 지금 아니 그렇지만 암만 생각해도 암만 생각해도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랑 드산체스, 플로리다 주지사 붙으면 바이든이 밀립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졌나라는 걸 세부적으로 이제 또 서베이를 해봤겠죠. 뜯어보면은
인플레이션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바이든은 지금 경제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백악관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고용시장의 열기가 안 죽으니까요. 그럼 금리를 더 무리해서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를 한 번 더 올렸을 때 뭐 최근에 지역 은행들 이슈도 있었고 네. 신용경색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금리를 그렇게 올려놓은 만큼 바이든이나 연준한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연구원님 룸이- 말씀은 네, 내릴 룸이 네. 더 많아지잖아요. 연준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경기 부양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5.5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 한 200bp 한 번에 내년에 내려버리면 경기가 바로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금리 내려서 잘 안 되면 돈 또 찍지 뭐. 그렇죠.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20년 가까이 불패의 신화로 써놨던 그 금리라는 경기 부양 자체는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연준한테는. 상수입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금리를 우리가 만약에 경기가 둔화됐을 때 팬데믹 터졌을 때도 100bp 한 번에 긴급 FOMC 열어서 내려버렸잖아요. 그때처럼 내렸을 때 우리는 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얘를 만약에 못 잡으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소장님 말고 다른 이제 시비를 거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 뷰가 시비를 걸기 딱 좋은 뷰거든요. 네. 딱 어디 가서 이렇게 논쟁이 붙을 만한. 그렇죠. 세미나 제가 딱 얘기하면 이제 채권 운용력들은 이미 표정이 글쎄, 안 좋아져 있고 표정이, 막 손이 바빠요. 공격할 거 적는다고. 공격하기 적는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격하기 좋은 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죠. 신용도 경색될 수 있어서 금융 안정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경기까지 위축된다면 연준이 그 선택지를 하겠어? 라는 질문을 공격을 계속 받거든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 나온 방송을 오면서 보고 왔는데 네. 그 헤드라인이 그거더라고요. 연준은 골대를 넓히지 않을 거다. 골대를 물가 높이지 상승 않는다. 물가 상승 목표 지금 현재 2%인데 자꾸 시장 일각에서 그거 한 3%나 3.5%까지 네. 그 물가 목표를 좀 높이자. 네. 근데 김한진 박사님은 안 그럴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3% 4%의 물가 목표를 바꿔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헤드라인 물가는 4.9거든요. CPI 기준으로. 요번에 며칠 전에 나왔던 요번에 게 나온 거예요. 전년비 4.9%. 근원은 5%대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뭐 정말 물가가 많이 빠진다 해도 3%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2% 목표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뭔가를 바꿔야겠죠. 우리가 2% 물가 목표를 그동안 유지했지만 코로나라는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이슈들이 터지면서 시장의 메커니즘이 금융환경의 메커니즘이 바뀌었어. 물가 목표 상향할게. 이게 전제되어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명분이거든요. 뭐 그때 나와서 얘기했을 때 뭐 연준을 신뢰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연준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대하고 책임도 크기 때문에 명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연준은 물가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바꾸려면 명분이라는 게 사실 누가 쥐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명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많은 지역연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시켜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레짐이 바뀐 건지 물가 쪽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레짐이 유지될 건지 이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2% 물가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들이 나와야 돼요. 워킹 페이퍼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 연준에게 명분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 아직 안 했잖아요. 혹시 또 모르죠. 뭐 시카고대나 뭐 예일대나 뭐 이런 데서 또 어느 교수님이 또 논문 준비하고 있을지. 물 밑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네. 논문이 하나 나와서 안 되죠. 하나 나와서는 안 네, 된다. 약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게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요렇게 펌프질 하는 데는 또 폴 크루그만 교수가 또 나름. 맞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크루그만 교수님 조용하시더라고. 오히려 크루그먼 교수님이 연말 연초에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가지고 연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용하세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죠. 이 양반 논문 쓰나 보다. 이렇게. 요새 별로 네, 그런. 논문 집필에 집중을 하고 계시느라 발언이 없나 보다. 이렇게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 거고. 하기야. 네. 그놈의 명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드라마를 보면 우리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하기 위해서 명분이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명분. 네. 무슨 반정을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하다못해 선생님한테 담임쌤한테 가갖고 조퇴라도 맡으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중요합니다. 민경원의 연봉 인상을 위해서도 명분이 필요하고 소장님의 출연료 인상을 위해서도 명분이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아나운서님의 연봉 출연료 인상에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명분이 근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네, 명분. 그러니까 뭔가 오케이. 본인들이 그 명분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물가 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지금 현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 듣고 나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될까를 하지 말고 우리 왜 경제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조건은 그대로라고 했을 때 요렇다면은 어떨까 뭐 요렇게 이제 전개를 하는데 네. 현 시점에서 만약에 연준이 네. 뭐 기준금리 더 올리기도 좀 거시기 하고 지금 뭐 얼추 이제 뭐 대충 CPI는 저 전년 대비 4.9%면 이게 얼마야? 5가 아니고 4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만 원대로 뭐 네, 잭필드 바지 3종 19,900원 이런 거. 그거 만 원대라고 만 원짜리 하나 달랑 들고 뭐 천 원짜리 한두 개 들고 갔더니만 돈이 모지래. 19,900원이야. 그것도 만 원대니까. 네네. 그래 일단 시장은 사야 기분 좋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래저래 어쨌거나 조만간에 그러면 뭐 폴 크루그만 교수님이 됐건 누가 됐건 또 이제 하고 뭐 학술 대회를 하고 아니면 뭐 뭡니까 저 와이오밍에 사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뭐 심포지엄에서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 잡아가면서 하다가 슬그머니 이제 찬바람 불 무렵에 가서 우리가 3% 정도로 인플레이션 저 가격 저 목표를 갖다 올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조건은 변화 없어. 네네. 그러면 달러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느낌상 강해지죠. 단기적으로는요. 달러가 강해진다. 네. 단기적으로는 강해졌다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해졌다 빠진다. 그 잭슨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물가 목표 상향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러면 무조건 달러가 원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왜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하면서 그럼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달러가 최고죠. 그럼 달러가 강해졌다가 연준이 밑밥 다 깔았잖아요. 내려야죠 이제. 한 200bp 내려버리겠죠. 뭐 정당성도 생겼겠다. 명분도 충분하겠다. 대선 얼마 안 남았다고 백악관에서 압박 넣겠다. 그럼 200bp 내려버리는 거죠. 그 명분을 아직은 못 쌓았기 때문에 저는 연내 인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럼 연구위원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건 명분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가, 그게 명분이라고 부를 만큼 의견이 모아서 형태를 갖춰가는가, 그 흐름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오늘 새벽에 2% 목표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 채팅창에 우리 빈센트 들어와 계시네. 아, 그러게요? 빈센트 우리 왜 반갑습니다. 연초에 왜 빈센트 카페 빈센트에 우리 둘이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상반기 끝나고 소장님이랑 저랑 강달러 얘기했던 거 점검받으러 오라고. 점검하러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만약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민연구원은 논리가 처음에는 이거 뭔 소리지 싶어서 어수선해지면서 일단 달러가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진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똑같이 공식화해서 달러가 잠시 강해지는 그 순간은 증시가 조금 하면서 좀 불안해하다가 다시 달러 약세로 가면서 증시가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랠리로 진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랠리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민연구원의 설명 가운데 이제 정리를 하나 하자면은 네.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게 긴축의 어떤 아주 매파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선거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게 지금 미국의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갖다가 확실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선택해 볼 만하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먼저죠. 그리고 뭐 저도 채권 시장 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라고? 경원아, 채권 시장은 늘 앞서 나갔어. 우리가 금리 인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 베팅을 하고 있으니 인하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권 시장 네,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연준에 맞서 싸우지 마라 라는 오래된 금융시장의 격언과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핫한 이제 메커니즘이죠. 이제 시장은 항상 앞서 나간다. 이 두 개의 충돌인 건데 이 두 개 충돌하면 연준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연준은 물가 안정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SVB나 이제 지역은행들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금 스탠스를 낮추기는 했지만 그 직전에 하원에서 얘기했던 게 당장 3월에도 50bp를 올릴 수 있다였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때는 그랬었죠. 빅스텝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 안정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은행 위기다,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 이런 이유들을 들고 나와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보다는 물가 안정의 진심이라는 점 그리고 현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아직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IB 중에서 BOA 같은 데서도 저희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증시에서는 이것저것 해봐야 펀더멘털이니 실적이니 뭐 하지만 결국은 수급인데 사실은 외환 쪽도 사실은 수급이에요. 다죠. 네. 수급이 다지. 수급이 다하고 그 수급을 기대해서 스펙하는 세력들이 미리 사든지 미리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는데 수급 측면에서는 우리 몇 주 전에 시티은행의 유현정 부장이 나와가지고 수급 측면에서는 이게 달러가 우리 서울에서 환율이 뭐 글로벌 달러가 강이다 약이다를 떠나서 서울에서 환율이 내려가는 원화의 강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네. 수급 측면에서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수급 측면에 그렇게 해서 못 가는데 지금 만약에 글로벌 달러도 지금 요 5월 말 6월 초를 넘기면서 요 미국의 부채 한도 요 이슈가 있는 가운데 잘못하면 그러면 또 정부 셧다운이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 디폴트가 나느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자꾸 그 단어 자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워룸 네, 전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5월 말 6월 초를 넘기는 가운데에 넘기면서 달러가 지금 어쨌거나 인덱스 기준으로 100일 근방에서 자꾸 이렇게 안 밀리잖아요. 네. 그러다 달러 인덱스까지 돌아버려 강으로. 그러면 수급에서도 안 밀릴 것 같은데 달러까지 강으로 가면은 우리 이것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환율이 위로. 그 과정이 있고 아니면 요 5월 말 6월 초 넘기는 가운데에 결국 보니 안 되겠다. 달러 넣어서 혼 좀 나야겠다. 아예 뭐 인덱스 기준으로 100m로 90대로 쑥 빠지는 달러 약세가 한번 대차게 한번 온다면 잠시 수급 무시하고 우리도 1200대 발 담글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별로 후자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가. 방금. 질문이 길어서 잠깐 정신을. 일단 지금 달러원 같은 경우엔 그 류현정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빠지기 쉽진 않은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무역수지 적자는 정부에서 이제 연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가스 때문이다. 날이 춥지 않느냐. 에너지 수입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가 큰 거지 개선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저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역 수지는 네, 소폭 흑자로요. 어디서 수입이 줄어들어서요. 수입이 줄었어?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2016년에 저희가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진 않았는데 무역 수지만 흑자일 때 불황형 흑자라는 불황형 흑자라 해서 썼습니다. 수출 주는 것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무역 수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출 쪽에 포커스를 더 강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수출이 뭐
지지부진한데 결제할 수입이 늘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지금은 매도 수급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수출 경기가 당연히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요. 페이지를 조금 많이 넘겨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넘겨서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9페이지고요. 39페이지.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페이지를 바로 찾으세요? 밥 먹듯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중국 2023년 GDP 전망이고요. 하늘색이. 예. 진한 파란색이 2023년 한국 수출 경기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점은 중국 경기 전망이 연초 이후에 빠르게 상향 조정이 됐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 거겠죠. 우리나라 지금 저 중국 GDP 전망은 누가 한 전망이에요?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제 컨센서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경기 전망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죠. 예.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기와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일반적으로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역으로 가고 있죠. 예. 이렇단 얘기는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예. 한국 수출이 그 수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의견을 전망을 반영한 게 이 차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특히나 중국 쪽에 반도체 대중 수출이 많은데 그 부분이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황형 흑자의 근거가 일단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출 경기 전망이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수급적으로 달러를 팔자는 물량 자체가 수급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차트 넘어갈 거고요. 잠시만요.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네. 오, 인간적인 느낌입니다. 아까 그래요? 너무 잘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내용을 바로 찾으실 수가 바로 있나 뒤에 싶었는데. 있었어요. 40페이지인데 네. 바로 뒤에 40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중국이 반도체 수입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초 중국 경기 회복이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진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 경기에서 큰 폭의 개선을 보여주는 건 대부분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중국 지표 1분기 잘 나온 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네. 내수 위주의 중국 경기 회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원래는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뭐 중국이 대체로 경기 회복할 때 뭐 했지? 해봤더니 인프라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호주 좋겠네? 철강석 수입 많이 해줄 테니까요. 석탄 수입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또 뭐 하지? 뭔가 제조업 생산 많이 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중간재 수출하는 게 뭐였지? 반도체네? 그럼 한국이랑 대만이 좋아지겠네? 이 메커니즘이었는데 제조업 위주의 회복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실제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입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친구들 혹시 중국에서 대만이나 한국에서 수입하던 것 수입 안 하고 자기들이 지금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술력이 안 되죠. 그만큼은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이 반도체 동맹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준의 반도체는 못 만들어요. 생산 장비 자체를 수입을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반도체 수입, 즉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빠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자체가 좀 약해질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이제 드렁켄 밀러였었나요? 들어.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이 네, 이제 네. 달러의 빅숏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달러를 빅숏을 하려면 누군가가 이 달러 약세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달러 약세를 받아서 자기가 강해지면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고 약한 게 생기는데 네. 통화 가치라는 게 결국 네. 외환 시장은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가격 비교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려면 누군가가 강해지면서 이 약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후보군이 뭐 떠오르는 게 일단은 유로가 유로, 있고 네. 엔이 있고 파운드는 요새 좀 비리비리해서 뺄게요. 그리고 뭐 위안화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유로부터 볼까요? 유럽이 최근에 경기 회복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고 물가 안정이 빨리 되고 있고 ECB가 연준 금리 인상을 쫓아가다 보니 유로가 강해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제조업 회복세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형화된 분석이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로화 전망을 할 때 제조업 베이스를 위주로 많이 봐요. 유로화를? 네. 그래서 이제 PMI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독일 지금 제조업 경기 50 아래에 있습니다. PMI 기준으로. 즉 제조업 경기 회복이 기준선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로 강세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엔화죠. 엔화를 강하게 만들어줄 요인이 그때 저희 빈센트 거기 카페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화 정책을 바꿔야 되거든요. 글쎄. 근데 제가 그 얘기했었어요.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는 수맥이 흐른다. 무슨 수맥이? 그 자리에만 앉으면 이진우 소장도 거기 가면은 비둘기가 되실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 자기네 보려면 한번 보내봐야겠어요. 우리 소장님을. 일본은행 그 총재실에 그 네, 수맥이 흐르는 거죠. 의자 이렇게 앉으면 네. 그 밑에 수맥이 흘러서 네, 그러니까 다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신임 우에다 총리 같은 경우도 총재가 되기 전에는 출구 전략이나 뭐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자리에 앉더니 지금 통화 정책은 적당하대요. 그리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검토해 볼게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인즉 엔화가 달러가 약세를 못 받아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엔화가 어려울 거다라는 강해지기 겁니다. 어렵다. 네. 그럼 이제 위안화가 남아 있죠. 그런데 난 그 중간에 네. 또 잠깐 흐름을 끊자면 그 수맥이 안 흘러도 그 자리 밑으로 그 땅 그 고위치에 이 BOJ 터에 수맥이 안 흘러도 나보고 그 혹시나 총재 하락하면은 나 비둘기 할래. 총재 시켜준다면. 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평소에 뭐 막 그런 거 뭐 양적 완화니 YCC니 하는 뭐 BOJ 이 연준 막 평소에는 막 까고 했지만 나 시켜주면 나 가서 기존의 정책이 소장님도 금리 안 올리실 거잖아요. 가시면. 가면 안 올리지. 그렇죠. 비둘기가 되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찾았네요. 뭐 그렇게 해주고 뭐 연금도 빵빵하게 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노후가 보장되면은 나 마이너스 금리도 할래. 뭐. 저도요. 네. 근데 전 시켜줄 일이 두 없죠. 분의 대답으로 엔화는 아예 가망이 없다는 게 방금 확인이 됐고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인데 네. 위안화는 이제 받아주려면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글쎄. 근데 여기서 저희가 최근에 트럼프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절화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분절화가 우리 이제 이혼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와중에 막 소송 걸고 막 집에 찾아가서 뭐 던지고 이러면서 싸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IMF도 이번 4월 경제 전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가 양극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못하게 미국이 시비를 걸고 있죠. 네. 그리고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결국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중국 위안화 자산으로 유동성이 안 들어갑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계속 안 좋거든요. 네. 의아하죠.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경기 리오프닝 되면 중국이 미국이나 주요국이 긴축하는 수요 위축을 다 받아줘서 경기 회복에 천병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랬죠. 그게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안화 역시도 유동성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를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은 달러가 약해지려면 말씀드렸던 것들 올해까지는 이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내년쯤 됐을 때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을 때 그 가능성 정도만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제 다른 것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더라도 미국이 내려오고 나머지 것들도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강 정도의 이제 통화들이 이렇게 견조하게 균형을 이룰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렵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막 저희 작년 가을에 달러 환율 1,440원 찍었을 때 달러 지수가 한 110 넘어가고 이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만큼 강해질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그림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거지 현 상황에서 달러 약세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줄 애들이 없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달러 환율도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해서만 우리 원화가 이렇게 약한 게 아니고 지금 재정 환율을 체크해 보면은 뭐 엔에 대해서도 위안에 대해서도 무슨 뭐 유로에 대해서도 다 이게 막 환율이 올라가요. 재정 환율도.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전방위적 약세라. 네. 달러뿐만이 아니고 일단 원화 자체가 그냥 약하니까요. 원화 자체가 약하다. 달러하고 붙여놔도 약해. 유로하고 붙여놔도 엔하고 약해. 붙여놔도 이거죠. 지금 G20 통화 중에 연초 이후에 YTD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3, 4등 할 거거든요. 가장 많이 빠진 통화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누구 있나 보면 아르헨티나 페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는 나라죠. 두 번째 터키 리라, 선거 이슈 때문에 지금 불안불안한 애들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루블이요. 아르헨티나, 터키, 튀르키예, 러시아. 그렇고 나면은 뭐 경제 시스템으로 보나 뭐로 경제 규모로 보나 번듯한 데 중에서는 우리 원화가 제일 통화 가치 측면에서는 제일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펀더멘탈 그러니까.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좀 펀더멘탈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외환시장에서 통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원화 자체에 대한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거든요. 통화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펀더멘탈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관광산업 비중이 크긴 하지만 멕시코도 제조업 베이스가 있거든요. 현대차 공장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굳이 비교를 했을 때 이제 26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펀더멘탈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느냐? 결국에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던 탈세계화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세계화요? 네, 미국 경제의 양극화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른쪽 26페이지 차트 보시게 되면 XY축이죠. Y축이 이제 FDI 투자를 하는 국가들 네네. 그리고 X축이 투자를 받는 국가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중국이랑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투자 매트릭스를 보시게 되면 FDI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기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가 차이나인데 네. 차이나 저 위에 차이나 저 숫자의 의미를 한번 조금만 설명을 듣고 가볼게요. 요 Y축 기준으로 두 번째 중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국에서 자금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어디론가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중국이 네,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다. 마이너스 40.6이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40.6 아니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FDI가 40.6%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네. 직접 투자가 40.6% 감소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보라. 네, 그래서 이 중국 뭐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 아래쪽 차트에서 뒤에서 두 번째 중국이 있잖아요. 네. 그 위에가 지금 다 빨갛죠. 예. 네. 중국으로 FDI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리쇼어링 이슈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생산 기지를 재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체들도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 자체의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일단 첫 번째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제가 중국 이야기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제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중국이 다시 사드 3불가론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미국 중국 갈등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 쪽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좀 기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수혜까지 못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의 수출 회복이 언제 가장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나를 봤더니 중국 쪽에서 수요 회복이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를 못 할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다가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 있던 이 공급망들이 다른 지역으로 특히나 미국이나 북미 대륙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신규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원화 펀더멘탈에 대한 제조업 베이스를 영위하는 한국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외환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 약세 요인이 크게 된 펀더멘탈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걱정인데 거기에서 비롯된 게 중국과의 관계나 공급망이 분산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공급망 재편 말씀하시는 이슈 때문이 가장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다 돼갔는데 예. 레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은근히 그러면은 이번 해 넘기기 전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1,400원 다시 볼 수 있다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말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저희는 올해 1,400원 못 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네. 내년에도 못 볼 거고. 1,400원은 작년에 이제 잠깐 스쳐가는 옷깃만 스쳐간 뭐 아하. 아리따운 뭐 잘생긴 그런 거였다고 기억 속에 넘어가고 있는, 기억 네. 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상반기에 1차 저항선 1,320원, 2차 1,350원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나와서. 맞아요.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네. 작년하고 다르게 손에 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통화당국 입장에서 무기가 별로 없다? 네. 작년에 무슨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있었죠? 작년에는 네.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엔 금리 인상이 있었죠. 뭐 소장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환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선 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쪽은 뭐 경험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소장님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 카드가 약해졌잖아요. 우리 한은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 없으니 네, 이게 헤비급 강펀치였는데 작년까지는 이제는 그냥 유치원생이 아빠랑 장난칠 때 하는 펀치 정도로 네. 약해졌어요. 예. 근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랑 카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만약에 못 막았다. 환율이 뭐 갑자기 급등을 했다. 이러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요.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로 환율이 더 올라가는 만큼 금리 인상도 해야 될 텐데 그럼 경기 침체할 거잖아요. 그럼 아까 연준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을 먹겠죠.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모든 멍해를 당국이 뒤집었을 수도 있는 그럴 수가 있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과의 통화수합 이런 조치들이 다 그 외환 시장의 과열을 예. 사전에 예방하기 예. 위한 조치였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눈치를 보겠죠. 당국에서 이제 그동안 안 썼던 카드까지 들고 나와서 우리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어느 정도 관리해주겠다라고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1,350원 저항선은 저희는 지켜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수출 경기 펀더멘탈은 안 좋아서 신규로 들어오는 수급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규로 들어오지 않은 오래 묵은 수급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기업들의 외화 예금이라고 부르죠. 그 외화 예금이 팬데믹 이전에 대비하면 거의 300억 달러가 쌓여 있습니다. 더 늘어났죠. 늘어난 상태에서 늘어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중공업체 수주 실적 올해 굉장히 좋아요. 중공업 그렇지 조선업체들 맞아요. 네. 근데 당장 그 물량이 다 환해지로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무섭잖아요. 뭐가요? 작년에 막 200원 올라가고 환율 막 급등하고 이랬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환율이 빠질 때 조금 내가 늦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팔고 나서 하하호 하면서 한 5분만 빨리 팔았으면 5원 더 먹는 건데 이게 되는데 내가 팔고 10원이 올라가 버리면 본부장님이 부릅니다. 그렇지, 들어와봐 이러실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에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새로 들어오는 수출 수급 자체 달러를 매도하려는 수급은 많이 줄어든 게 맞지만 오래 묵은 수급들이 남아있고 중공업체 수주 물량들 선물한 매도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요 1,350원이 당국의 안정화 조치랑 결부가 돼준다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1,400원 뚫리면 사과하러 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그래도 1,400원을 바라본다면 그 사이에 작용할 변수는 어떤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보세요? 일단 1,400원에 만약에 간다면요. 만약에 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날아가는 거 말고는 그 정도의 타격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네, 그게 아니면은 사실
명분 얘기 제가 하루 종일 하다 지금 가잖아요. 달러원을 더 1,400원까지 밀어 올려야 될 명분이 없어요. 그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포지션 플레이들도 환율을 밀어 올리겠지만 밀어 올릴 때 명분이 필요해요. 지금 결제 물량이 되게 많아. 아니면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 주식 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줘야 돼. 이런 명분들이 필요해요. 그럼 거기다가 슬쩍 자기들 물량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1,400원을 저희가 가시권을 두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한 20년 만이네. 지금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공업체들, 우리 조선업체들의 요즘 수주 소식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게 2004년, 5년 그랬거든. 방산도 있어요. 방산도 많구나, 수주가. 네. 방산 또한 중공업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그거를 많이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근한 20년 만에 중공업체 수주 물량의 환해지 문제가 서울 외환시장에서 큰 수급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네요. 네. 그게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하면은 뭐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에 3개월 쭉 땡긴 다음에 3년 쭉 땡겨서 현물한 매도를 하니까요. 거기에 방산 수주 관련된 이슈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게 이제 K 방산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핫하죠. 그 물량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수급 쪽에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전에 비하면 수급이 약해진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벨을 쉽게 내줄 만큼 얘가 병양 미소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 이제 쉽게 내릴 환율이 아니다 하는 부분도 납득이 갔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뚜껑 열리는 환율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충분히 수급적인 근거도 있고, 그렇다면은 환율은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한 범위 내에서의 등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장은 1,300원을 새로운 스탠다드로 보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러면 외환시장발 주식시장을 크게 갖다가 뭐 공포에 떨게 하거나 외환시장발 대형 호재라 할 만한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환율은 참고사항 정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체크하는 정도로만. 네, 뭐 변동성 자체는 저희는 좀 잦아들면서 횡보하는 그림 쪽으로 많이 하반기를 다시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냥 저의 짐작일 뿐이에요. NDF 시세보다 자꾸 이렇게 장 시작하면은 우리 오르는 거 보면은 그래도 NDF 장 마감 무렵에 우리 또 외환 당국이 조금 바쁘신 거 아닌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눈빛을 잘 해석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몇 가지. 네. 특히 뒷부분에 중공업체 부분은 한번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벌써 1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서 버렸어요? 네, 이제 선임연구원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민경원 우리은행 트레이딩부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